사람들은 말한다. 그 애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며느리는 조용했고 예의 바랐고 웃을 땐 꼭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틈이 없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정확히 골라 쓰는 아이였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람은 보통 처음엔 실수한다. 긴장해서 말이 헛나오고 괜히 웃다가 어색해지고 한 번쯤은 본색이 삐져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계산돼 있었고 너무 완벽했다. 아들은 좋아했다. 엄마, 요즘 이런 사람 흔치 않아. 말도 예쁘게 하고 눈치도 빠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불편하다는 말은 항상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다. 요즘 세상에 명절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어머님 세대는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웃으며 하는 말, 칭찬처럼 들리는 말. 하지만 끝에는 꼭 나와 다른 쪽을 선명하게 긋는 선이 있었다. 처음엔 나도 웃었다. 그러게, 이제는 좀 줄여야지. 그 애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쪽에서 조금씩 말이 바뀌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말 다 믿으면 안 돼. 엄마 말이 더 맞는 경우도 많아. 아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머님이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는데 자꾸 벽이 느껴져요. 그 말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늘 마지막에 남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익숙해지면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묻지 않는다. 며느리는 그걸 너무 빨리 알아버린 사람 같았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들 앞에서의 모습이었다. 내가 있으면 말수가 줄고 아들은 방패처럼 앞에 세웠다. 자기야, 괜찮아? 내가 좀 예민했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판을 짜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엄마 쪽으로 붙는 것도 느껴졌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말끝, 눈빛, 할머니를 볼 때의 망설임.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 말이 맞아? 그 질문 하나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른의 대답보다 어른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건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규칙은 언젠가 반드시 큰 소리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걸. 그게 명절 전날 밤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명절은 늘 갑작스럽게 온다. 달력에는 표시돼 있지만 마음은 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게 된다. 며느리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바빠 보였다. 더 예민했고 더 피곤해 보였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명절까지 겹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표정이 따라왔다. 억울함과 피로를 섞은 얼굴. 나는 묻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 일정도 챙겼고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만 했다.
명절엔 다 같이 밥만 먹자.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이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번엔 좀 간소하게 하자. 애도 있고 다들 힘들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며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사람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심한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명절 전날 밤 집안에는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취해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지나치게 컸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아, 진짜 웃기네. 이 집은 왜 항상 이런 분위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아이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술잔이 한 번 더 비워졌고 말은 칼이 됐다. 어머님은 항상 희생한 척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다 계산하시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말렸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더 세게 갔다. 상 위에 있던 반찬을 밀쳤고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건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터질 일이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선을 넘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며느리는 늦게까지 자고 있었고 아들은 말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모두의 기억에서 암묵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어제 엄마 왜 그랬어? 그 질문 하나로 나는 알았다. 이 일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며느리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밥을 차려주며 웃었고 엄마 어제 좀 피곤했지? 라며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어른이 애써 덮은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한 장면을 보게 된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분명했다. 아, 진짜 그 집은 내가 미친 사람 돼야 끝나. 어차피 아무도 나 안 믿잖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본심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뒤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며느리는 몰랐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이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웃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리지도 폭로하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 대신 보게 둘 것이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어디까지 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며느리는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사과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며칠 뒤 가족 단체방에 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지난 명절 일은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조금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는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중했다. 부드러웠다. 문제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엔 단 하나도 없었다. 사과.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다. 둘만 앉았다. 차도 물도 없이. 너는 그날 일을 어떻게 봤니?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선 넘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이 교육상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 말은 선전포고였다. 아이를 방패로 세운 선택. 하지만 그건 나에게도 기회였다. 나는 조용히 아이 유치원에 갔다. 선생님에게 그저 물었다. 요즘 아이가 집에서 많이 힘들어 하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큰 소리가 나면 아이 몸이 먼저 굳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단 한 문장만 보냈다. 아이 얘기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겠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에 왔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다. 밥을 먹다 말고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뭘? 집에서 있었던 거.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부부 싸움이 아니다. 감정 문제도 아니다. 아이를 침묵시키는 선택. 그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급했다. 어머니가 뭐 물어보셨어? 아들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 들으셨어. 전화 너머에서 숨이 막히는 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잠을 자지 못했다. 문득문득 아이의 말, 자신의 행동, 그날의 술 냄새가 겹쳐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무너짐은 자기가 저질렀던 장면을 자기 눈으로 다시 보게 될 때 온다. 아들은 며느리와 다시 마주 앉았다. 아이 없는 자리였다. 그것부터가 이미 답이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그 말은 이혼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정지였다. 가장 잔인한 선택. 며느리는 처음엔 웃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건 아니잖아.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건 아이 보호하려고. 그건 내가 보호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혼자 방에 남았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공간. 그 고요 속에서 자기 목소리만 계속 들렸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뒤졌다. 지우지 못했던 영상 하나. 명절 밤 술에 취해 웃으며 찍은 짧은 영상. 화면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게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그 영상은 내가 아니라 아들이 이미 본 뒤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 그 침묵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며느리는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짧았다. 처음으로 진짜였다. 하지만 그 문자는 나에게서 답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거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다. 거리두기. 사람은 벌보다 거리에서 더 무너진다. 명절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아주 조용했다. 전 부치는 소리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아이들은 웃었고 집은 평온했다.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지켜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싸우지도 폭로하지도 벌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스스로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이긴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처벌받은 것도 아니다. 이건 인과응보다. 선을 넘으면 돌아온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그걸 복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